제가 보기에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도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투자 사업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남길 수 있을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쓸데없이 돈을 날릴 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경제성이 확보될 때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0년 5월 대비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8월 평균 유럽 가스 가격이 무려 50배 상승했습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 물자의 가격이 요동치기는 하지만 다른 물자의 경우 공급이 모자란다고 해도 가격이 50배까지 치솟진 않죠. 그만큼 천연가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자 자원인 겁니다. 액체 상태인 석유는 유조선을 통해 아무데나 공급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고 유종에 따른 가격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 는 장거리 가스관이 필요하거나 액체 상태인 LNG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가스 시장은 캐나다와 미국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북미 시장, 주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와 알제리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럽 시장, 그리고 LNG로 공급받는 아시아 시장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를 비롯하여 알제리와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시장의 40%를 차지하던 러시아 가스가 급격히 줄어들어 유럽이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죠. 다행히 2022년 유럽의 겨울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고 대체 에너지원인 LNG 수입을 서둘러 당초 예상처럼 엄청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수출하기 시작하여 미국이 카타르를 제치고 2023년 LNG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셰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의 가스 소비가 계속 늘어나서 LNG를 수입하기로 하고 텍사스의 프리포트라는 항구에 LNG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당초 LNG 수입 터미널로 활용하려 했던 부지를 LNG 수출 터미널로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셰일가스 만드는 LNG가 유럽으로 대폭 수출되고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므로 수송비가 많이 들지만, 그동안 아시아 시장의 LNG 가격이 워낙 높아 중동이나 호주에 오는 LNG 가격에 비해 미국산 LNG 가격이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NG 계약이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인데, 미국산 LNG는 장기 공급 계약도 있지만 계약 후 바로 공급하는 스팟 거래가 있어 계약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LNG 시장은 장기 공급 계약이 많지만 앞으로 LNG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 LNG도 석유와 같이 스팟 거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지금 알래스카 LNG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큰 회사도 경제성이 없어 빠져나간 사업을 한국에 억지로 강요한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의 그 엑슨모빌이 이 사업에서 빠져나간 이유는 그 LNG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그 구매자가 바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 회사가 투자를 해도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미국 회사는 빠져나간 거고,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 LNG를 갖다가 도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투자 사업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남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나 알래스카 주정부가 많이 나서고 있지만은 금년 1월에 미국의 글렌판이라는 민간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회사가 경제성이 없는데 이 사업을 절대 추진하지 않죠. 그래서 물론 타당성 조사하고 당분간 시간은 좀 들겠지만은 투자하기로 결정한, 즉 FID, Final Invest Decision이 내려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이 없어서 투자 쓸데없이 돈을 날릴 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FID 이전에는 타당성 조사 비용 정도로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시점에는 경제성이 확보될 때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가기 힘들고 한국에 컨소시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대란 이후 그동안 주로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이
LNG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LNG 인수기지를 여러 군데 건설하고 카타르와 미국산 LNG 도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뿐만 아니라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탈원전 흐름이 있었지만 에너지 사태 후 2022년 7월 유럽 의회가 EU 분류표, 즉 EU 텍소노미에 원전을 녹색 투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럽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화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스 대란 이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탄소 감축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 탈석탄, 탈원전 흐름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연가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그 원전 없이는 탄소 감축이 좀 무리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여전히 유럽은 또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런 인식이 유럽에 많이 깔리게 된 거죠. 천연가스는 석유와 달리 기체 상태라 인근에 수요처가 없으면 장거리 가스관을 깔아야 했기에 1970년대 이전에는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낮춰 액화하는 LNG 기술이 개발되고 LNG를 대량 수송하는 LNG 선박이 개발되면서 2000년대 들어 LNG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석유에 비해 20-30% 적게 배출하는 비교적 공해 물질이 적은 에너지입니다. 또한 열량으로 비교할 때 천연가스 가격도 석유 가격에 비해 30%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의 수송연료 등과 같이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난방이나 산업용 연료, 발전 등에서는 가스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가스 사용이 늘고 있지만 특히 전력 생산에서 가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 대세인 풍력이나 태양과 같은 경우 발전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나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죠. 이를 간헐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력 생산은 지속적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가 있지만 워낙 가격이 높아 발전소 규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시간에는 가스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기저발전은 껐다 켰다 쉽게 할 수 없으므로 가스 발전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가스 발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여러 국제기관이 2050년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가스연맹, 가스수출국 포럼, 메이저 회사 쉘 등이 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가스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패권에서는 중동의 카타르나 러시아 등 천연가스 강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100% 수입하는 국가이며 유라시아의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국가이지만 북한에 막혀 있어 지정학적으로 섬과 다름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받을 수 없고 모든 에너지 자원을 오로지 선박으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물론이고 수입 경로 해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무기화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해상을 통해 100%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통점은 저탄소 에너지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화석에너지는 수입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은 바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위험이 있어 고가의 천연가스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만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세계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 RE100이나 탄소 국경 조정세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해야 합니다. 원자력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서의 원자력 비율은 세계 평균 9%를 훨씬 넘는 31%에 달해 원자력을 추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나 재생에너지는 가능성과 경직성 문제로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는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최대 비율이 얼마인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송전망을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는 나머지 전력 수요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워 원자력 발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반발이 심하므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며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남아있는 매장량으로 볼 때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리를 두고 있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에너지 잠재력이 많은 국가이므로 이들을 국가를 경원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더라도 민간 기업이 이들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최대인 미국에 버금가는 에너지 과소비국이므로 무엇보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감히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다가올 미래에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에 버금가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영국의 2배 이상입니다. 2배를 훨씬 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데 물론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서도 수출하는 이런 산업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어떤 중요성, 에너지 소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줄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CC에서 이런 정책을 하느라 돈을 쓸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쪽으로 국민과 정부 모두 신경을 써서 이 방면을 많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요금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오르면 더욱더 힘들어져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만큼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를 못한 거죠. 제가 이전에 석유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 때 한국전력분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것이 마치 두부값이 콩값보다 싼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재료값이 오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그런 에너지 요금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은 미래세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에너지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이 있죠. 그런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에너지는 우리가 100% 수입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기후적, 지리적 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점을 가지지 않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물론 원자력 발전을 많이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 원자력 발전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에너지 과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확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아무리 확대해도 21세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에너지의 공급 다변화에 힘쓰고 또 자원 개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